21번 이하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문제 배치 구조 보면 총론부터 강론까지 쭉 나가고 있는데 얼추 보니까 한 16번 정도까지가 총론 문제였고 17번 이하가 강론 문제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 6대4 6대4의 비율로 강론이 좀 더 많아요. 총론이 많은 시험은 딱 하나 지금 변호사 시험, 옛날에 사법 시험, 그 외에 다른 직렬의 시험들은 항상 강론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요. 5.5 대 4.5 내지 6 대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1번도 보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짝져진 건가요? 틀린 걸 보면 나번에 퀵서비스 운영자인 갑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뭐 퀵서비스 동그라미 칠까요? 뭐 퀵서비스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에요. 내가 이제 A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B라는 회사가 경쟁회사예요. B라는 회사가. 근데 갑이 이제 여기에 운영자인데 뭐 을이라는 고객이 있겠죠. 고객한테 이제 퀵 서비스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얘가 뭐예요? 항의를 하는 거죠. 아마 당신 이따위로 할 거야? 이딴 식으로 서비스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죄송합니다 해놓고 뭐 거래서를 줬겠죠. 뭐 영수증 같은 거, 예컨대 영수증 같은 거 교부를 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이렇게 항의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거래했던 영수증을. 근데 이때 영수증을 B회사 명의로 여기 자기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B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을은 나중에 이제 예컨대 한 보름 뒤에 또 퀵 서비스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억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맞아 지난번에 서비스 했던데 영 형편 없었지 해가지고 어디 회사더라 이렇게 보니까 B회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B회사는 서비스 형편 없지. 그러니까 다른 회사인 A회사한테 또 전화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컨대 우리가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니까 외국인들이 막 쳐다봐. 손가락질하면서 쟤 이상한 왜 저래? 쟤네들 막 동양 이상한 애들이라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스미마생 뭐 이러는 거죠. 그냥 아리가도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 흉내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예의가 없구나, 형편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잖아요.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B회사 명의로 이렇게 갑이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B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느냐, B회사에 대한 신용훼손죄, 신용을 훼손했느냐, 그죠? 돼야 안 돼요? 신용훼손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용은 경제적 신용을 말해요.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적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지불 의사 또는 지불 능력, 저 사람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 또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돈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곧 망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훼손죄예요. 근데 지금 갑이 B라는 회사가 망할 돈 없는 회사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 회사는 서비스가 형편없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다름없잖아요. 이것이 경제적 신용을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훼손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번에 근로자들이 집단적 근로의정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로서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 구성한다. 이건 옛날 판례예요. 이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근로제공을 거부했을 때 무조건 유력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에서 나오는 유력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뭐냐면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쟁의라는 건 파업이잖아요. 파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무조건 항상 당연히 거기 나오는 당연히 유력이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파업을 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범죄 성립요건으로서 여러분들 구성요건 해당하고 유법성 책임 이렇게 있을 때 구성요건 해당성은 뭐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된다는 뜻이에요.
유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은 만약에 어떤 행위가 유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유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면 무조건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니까. 말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파업, 노동쟁행이 파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자, 파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유력이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과거 태도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파업이 무조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야?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 진보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파업은 절대로 어떤 형사 범죄가 될 수 없다. 기본권 인정된 행위니까, 자기들의 권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사 문제화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까지 진보적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원래가. 사회 현상이 쌓이고 쌓일 때 법원 판결이 바뀌는 거지 쉽게 팍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사회가 급작스럽게 변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허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파업도 좀 허용되는 쪽으로 바뀌는데 무조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과거 판례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다? 여러 가지 파업들 중에 전격적이란 말 기억해 두세요. 전격적이라는 세 글자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거 원래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파업을 미리 예고하잖아요. 일단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상을 해보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곧 파업할 거야라고 예고를 해요. 왜 예고를 하게 만드냐면 사용자들이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전격적이란 말은 뭐예요?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느닷없이 파업을 팍 나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파업들만 골라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전체 파업이라면 이런 파업들 중에서 요거죠. 요게 이제 여러 파업들 중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골라내서 요것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거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유법성 조각사유도 또 검토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요거 전부를 구성해당성 인정했던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이 틀렸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최근 판례죠. 이번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뭐 최신 판례가 항상 잘 나오는데 특히 이번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가 꽤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점.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경찰 간부 시험 문제를 보면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 적 그 다음에는 조금 줄어들고 또 많이 되고 또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출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3번 지문에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갑과 을이 보호 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병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 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 갑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 행위는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름대로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강제 입원시켜? 인권 침해잖아. 그렇지 않죠. 얘네들을 그러면 얘네들의 동의를 하에 입원을 시키면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한테 야 너 병원에 좀 가자 그러면 네 알았어요 갈까요? 들어가면 술 못 먹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강제 입원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나 뭐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정신병자도 생각해보세요. 너 정신병원 들어가자 그럼 네 따라 들어갈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동의만 있으면 또 되나요? 그럼 보호자가 지멋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부모님 그냥 정신병자로 해가지고 가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병원장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병원장이 직접 하진 않겠죠. 의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지. 보호자인 아들이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한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뭐예요? 이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입원이 된 거죠. 강제 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정밀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좀 생략했던 거예요. 약간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너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가지고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가지고 이 의사들이 이 환자를 감금했다라고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건 아닌 거지. 나름대로 진단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얘를 감금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진단에 따라 감금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생각했으니까 감금의 고의는 없다. 이렇게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감금의 고의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뭐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씨하고 그 당시에 붙었던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그때 이제 뭐가 있었어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감금 사건이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였어요? 재판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뭐냐면 감금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 국정원 댓글녀는 뭐였어요? 박근혜 편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 들어줬던 이 사람에 대해서 감금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검찰에서 놔뒀겠어요? 뭐 무언의 압력을 했겠죠? 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던 거고 다 재판 받았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다 무죄 판결 나오죠? 그러니까 감금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검찰 측에 항소 내지 상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 판결은 다 무죄로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야당 의원들, 이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겠다는, 감금하겠다는 고의가 있어 없어요? 상조로 없잖아요. 제발 좀 나오라 그러지. 그렇잖아. 셀프 감금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제발 좀 나와라 이러는 거잖아. 안 나오는 건 자기 수로 안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우리 병법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나갔을 때 뭔가 위해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못 나갈 수도 있죠. 또 그것도 감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하면 마주 죽겠다 이러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감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야?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에요. 현역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찰까지 다 출동했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밖에 나갔을 때 자기에게 신체 어떤 위해를 당할 그런 위험도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형적 장애 이런 거에 의한 감금죄 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이건 감금죄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건을 감금죄로 판단을 한다면 그건 무조건 정치적 판단이에요. 됐어요? 이론적으로 감금이 될 수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오히려 그 사건에서는 이랬어야 돼요. 결국은 뭐였냐면 그때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문 부시고 들어갔어야 돼. 왜? 신고된 게 뭐죠? 이 안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신고돼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생각해보세요. 똑똑똑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어야 돼 경찰이? 안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부시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 잡으러. 만약에 그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강간 사건 내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신고됐어요. 그럼 밖에서 강간하는 놈이, 살인하는 놈이 안에서 문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지. 그러면 문 열어줄까지 기다릴 거야? 경찰관이? 말 안 되잖아요. 그죠? 문 부시고 들어갔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사실은 엄밀하면 제대로 공무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3번입니다. 주거 침입죄 관한 문제네.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죠. 다 옳은 질문들. 주거 침입죄 같은 건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갑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나번에 보시면 2인 이상 합동하에 주관의 절대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 아직 절철 물건을 물색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더라도 두 번째 줄에 절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라고 돼 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줄에 주관에라는 것도 포인트고요. 여러분들 절도죄죠. 절도죄의 착수 시기인데 절도죄 착수 시기는 뭘까요? 밀접행위설이에요. 아셨어요?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절도죄 착수가 인정돼요. 밀접한 행위라는 건 뭐냐면 물건 훔치는 행위잖아요. 훔치는 행위에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그 밀접한 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주관의
절도할 수 있잖아요. 주간의 단순 절도. 이럴 때는 뭐다? 거기 나오는 물색행위가 있었을 때 밀접한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칠 물건을 막 뒤지는 거지. 이런 뭔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는 행위가 있었을 때 밀접한 행위가 있다고 봐서 절도죄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이죠. 야간에 주거에 침입을 해서 절도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 주거 침입죄예요.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이미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야간이니까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적 위험성이 더 강하죠. 그리고 더 큰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주간이면 누군가 날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더. 근데 야간이면 범죄자가 더 대담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다 더 일찍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가지고 실제로 이러겠죠. 들어가서 뭔가 뒤지겠지. 근데 실제로 뒤지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할 때 착수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주간이었잖아요. 주간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이면은 뭐다? 물색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색행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착수가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에 나번 틀렸죠? 그 다음에 라번의 형법 344조에 의한 준용되는 형법 328조 1항에 정한 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의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이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 물건의 점유자 간에만 친족관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지 않아요.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 있어야 돼요. 소유자 및 점유자 관계설. 일단 여러분들 친족상도라는 건 뭐냐면 재산범죄에 있어서 형법상 재산죄들 있잖아요. 우리 형법의 재산범죄들에 대해서 친족간 범행. 예컨대 내가 아버지 물건을 훔쳤다.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물건을 빼앗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친족상도라는 상도례가 적용돼 가지고 어떤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훔치면 절도죄 성립해야 하네요. 아버지 물 훔치면 절도죄 성립해야 하네요. 절도죄 성립해야 하네요. 제가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또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고칠 줄 알아야 돼. 눈치껏. 왜? 절도죄는 성립해요. 처벌만 못해. 그러니까 형법은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형 면제하면 이 사람 유죄예요, 무죄예요? 피고인이 형 면제 판결 받았대요. 피고인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예요. 죄는 있어요. 죄가 있다는 얘기는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야. 다만 처벌만 안 해준다는 얘기야. 다 틀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잘못 쓰면 틀린 거예요. 아버지 훔쳤을 때 절도 성립받는다 그럼 틀린 거야. 왜? 아버지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잖아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아버지 건 내 거 이런 생각 버려요. 그죠? 아버지 건 내 거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훔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나 아버지 물건 훔치면 위법해요, 안 위법해요? 위법해요. 아버지 물건 훔치라고 어디서 법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위법이 뭐예요? 법에 위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위법합니다. 아버지 물건 훔치면 비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비난 받죠.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 아버지가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화내시잖아요. 너 왜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갔어?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즉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다가 위법하고 책임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굳이 절도죄로 감옥에 보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아버지한테 뺨 한 대 맞고 말아라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친족간 범행에 대한 형법의 태도야. 그죠?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형법의 보충성이라 그래요. 형법은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해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선해요. 왜 그럴까요? 형법은 어떤 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사용해요.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버려요. 사용. 그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기 때문에 다른 제재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입하는 원칙이에요. 됐어요? 잘못하면 지나친 형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니까 아버지 도덕 질서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로 인해서 혼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야지. 굳이 얘를 감옥에 보내버리면, 아버지 훔쳤다고 감옥에 보내버리면 결국 뭐가 돼요? 잘못하면 가정이 깨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버지 훔쳤는데 절도죄 처벌받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나를 고소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를 감옥에 보낸 아버지하고 감정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정이 잘못하면 깨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친족상도인데 다만 이제 이게 328조인데 328조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어요. 1항은 그냥 간단하게 근친이라 할게요. 2항은 원친, 먼친족이라고 할게요. 근친은 이제 가까운 친족들. 그래서 누구냐면은 뭐 직계혈족,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직계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 자기 와이프, 또는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또는 그 배우자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 외의 친족은 원친, 형, 면제, 아니 원친이라고 해요. 그 외의 친족들은. 근데 가까운 친족 간에는 무조건 형 면제 판결이고요. 형 면제 판결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친족에 대해서는 친고죄예요. 다만 상대적 친고죄. 친고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친고죄가 절대적 친고죄, 친고죄가 아닌데 친고죄화 특별한 경우에 친고죄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상대적 친고죄예요. 알았어요? 예컨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컨대 간통죄 같은 거 친고죄잖아요. 옛날에 강간죄도 친고죄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건 원래 친고죄인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 친고죄라고 그러고, 원래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친고죄가 아니라, 친고죄가 뭔지 아시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걸 우리가 친고죄라 그래요. 근데 절도죄는 피해자 고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절도죄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친족간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끔,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대적 친고죄라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거기 지금 점유자, 소유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해봐요. 자, 이 B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이 A한테 자기 물건을 맡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보관을 시켜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건을 이렇게 갖고 있어. 이 사람이 바로 점유자지. 점유자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이 A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절취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절취해버린, 훔쳐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갑은 뭐가 돼? 절도죄가 무조건 돼 일단.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달랐을 때 누구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상도를 적용하느냐 말이에요. 이 갑에게 친족상도의 적용 여부란 말이죠. 친족상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상도를 적용하냐면 소유자 및 점유자 관계설, 이게 우리 판례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얘네 둘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을 때 친족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하고만 친족관계에 있으면 친족상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례 사안이죠.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번에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득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민법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요. 일단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5번 절도와 강도죄 설명적으로 옳은 걸 묻고 있나요? 4번에 보시면 갑은 을의 택시 승차에 택시금을 요구하는 을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을을 살해한 직후 을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을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갑에게 강도살인죄다. 사람 찔러 죽였으니까 살인죄가 된 거 분명하죠. 다만 뭐예요? 택시 요금을 면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죄는 절도죄는 재물을 훔치는 범죄지만 강도죄는 재물 및 재현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취득해도 되고요, 재현상 이익을 취득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택시 요금,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요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요금을 안 줘도 되지. 죽여버렸으니까. 택시 나한테 돈을 요구할 사람이 없잖아요. 택시 요금을. 그러면 줘야 될 돈 안 주는 것도 나한테는 이익이죠. 택시 요금 줘야 되는데 안 주게 되면 이것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해라는 가장 강력한 폭행행위로 재현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채무를 면탈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강도야 이게. 그러니까 강도가 사람 죽인 걸로 평가되는 거죠. 이게 강도 살인죄입니다. 26번입니다. 횡령과 배임죄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실 횡령 배임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민법 지식도 꽤 많이 필요하고요. 보시면 나번에 A 종중으로부터 동중 소유 토지를 명시탁받아 보관 중이던 갑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선 9.
설정하였는데 다음에 사선. 9. 갑을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저에게 병에게 매도한 행위. 그래서 사선 앞에 근저당권을 설정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사선 이후에 매도한 행위에서 매도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지금 두 번 행위를 했잖아요. 첫 번째, 남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부동산을 지 멋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을 생각하면 뭐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게 뭐예요? 돈을 빌리고 내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담보 제공한 거예요. 담보 제공.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다음에 이제 사선 이후에 다음에는 뭐 했어?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매도. 그쵸? 아예 넘겨줘 버렸잖아요. 남의 부동산을 이렇게 함부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인정되는데, 횡령죄는 위헌범입니다. 위헌범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적인 법익 침해,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요때 기수가 되는 건 당연한데, 현실적인 법익 침해가 아니라도 법익 침해의 위험이죠. 위험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범죄예요. 둘 다 기수입니다. 이게 위헌범입니다. 현실적인 법익 침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컨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면 뭐예요? 생명이라는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이랬을 때 당연히 살인 기수인데, 법익 침해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뻔한 거야. 생명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익 침해 위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법익 침해 위험은 미수 상태입니다. 원래는 미수 상태. 근데 위헌범은 이런 미수 상태까지 기수로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위헌범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위헌범은 말 그대로 위헌만으로도 범죄 성립한다. 우리는 범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수범 처벌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한다 그러면 그건 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보시면, 자, 내가 남의 물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남한테 팔아먹는 거지. 이게 횡령죄인데, 이때 이건 현실적으로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갖고는 있을 때 저당권만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그 채권자들도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그 채권자가 강제평을 하는 거지. 저당권에 기해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팔아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법익 침해의 소유권이라는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횡령은 이미 기수예요. 우리 횡령죄는 위헌범이니까. 그 다음에 매도했다. 아예 팔아먹은 거지. 아예 팔아먹어가지고 소유권까지 넘겨줘 버려. 상대방한테 소유권까지 이전해줘 버렸어. 그럼 이건 뭐야? 요거는 현실적 법익 침해예요. 됐어요? 현실적 법익 침해고, 이것도 이제 횡령죄 기수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사선을 기준으로 앞에도 횡령이고 뒤에도 횡령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침해의 양을 생각해 보면 요렇게 바뀐 것이 침해의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이 위험이 증가해서 뭐가 되겠어요? 현실적인 법익 침해까지 발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요만큼만 침해했는데 요렇게 법익 침해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새로운 두 번째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법익이 침해가 되는 거지. 새로운 법익이 침해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는 이랬을 때 그 두 번째 행위는 불가벌적인 사후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후 행위가 아니라는 건 별개의 범죄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첫 번째 저당권 설정했을 때 횡령죄가 되고, 두 번째 매각 인도했을 때 또 다른 횡령죄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횡령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게 침해의 양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합 사후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나오면 죄수론 파트도 가장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가합 사후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라번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의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죄를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익명조합은 아니에요.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합은 앞에처럼 본문처럼 설명하는데, 익명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합을 생각해도 조합, 익명이야, 익명.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동업을 할 때 같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같이 조합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는 투자만 하고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익명조합원이에요. 익명조합원은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은 내 게 아니야. 그냥 상대방, 영업을 하는 사람 상대방 소유가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영업자가 그 익명조합원이 낸 돈을 임으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물을 횡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27번으로 넘어가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사기죄입니다.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을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과 을은 소송사기의 공동점으로 처벌된다. 소송사기니까 좀 전혀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게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지금 을과 공모해서 을을 상대로 했잖아요. 그죠? 을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을은 이렇게 되는 거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쪽부터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처분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사기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아니에요. 판결의 효력 같은 걸 알아야 되니까 좀 어렵네요. 재산죄 부분은 깊이 있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대충 넘어갈게요. 이 8번은 손괴죄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죠. 손괴죄 파트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이번에는 시험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번에 갑은 A 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 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 잠금 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 손괴죄가 됩니다. 손괴라는 게 보통은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때려 부시는 건데 그것만이 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손괴죄는 그 물건의 효용을 상실시키면 돼요. 효용을 상실시키면 그게 손괴입니다. 근데 이때 효용을 상실시킨다는 게 영구적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시적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의 잠금 장치를 고장내 가지고 결국 자동문의 역할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문으로서 효용을 상실시킨 거고, 이게 그냥 금방 고칠 수도 있어요. 잠깐 고장만 잠깐 낸 거니까 영구적으로 고장낸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되는데 전 지장이 없단 말이죠. 쉬운 예를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이걸 여기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손괴죄 한 형태 중에 뭘 생각하시냐면, 자, 갑과 을이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살아요. 위층 아래층을 예를 드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안 좋아, 얘네 둘은. 근데 이제 갑이 어느 날 출근하려고 가는 거예요. 출근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내려와서 주차장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마침 옆에 왼수 같은 의뢰차가 주차돼 있네? 골탕 먹이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그 바람 구멍 있잖아요. 그 나사. 그거 풀어놔버린 거야. 찢어버리면 당연히 손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사만 살짝 풀어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출근해버렸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뒤에 을이 내려왔어. 을이 내려왔는데 타이어 바퀴가 왜 이 모양이야?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나사가 풀려져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가지고 바람 넣으면 되죠? 또는 집에 있는 펌프 있잖아요. 이거 가져다가 막 넣었어. 힘들겠지만 어떻게 막 넣어가지고 이제 타고 갔어요. 투덜투덜하면서 가겠죠? 이것도 손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찢어버린 게 아니잖아. 다만 바퀴로서 효용을 상실시켰죠. 영구적이에요? 아니잖아. 잠깐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래도 손괴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걸 생각하시면 이거 되죠? 자동문의 역할을 못하게 했죠? 일시적이잖아. 금방 고쳤어도 이것도 손괴다 이 말이죠. 라번에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 타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니까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이런 문서에 대해서 이를 무효화시켰으니까 뭐예요? 효용을 상실시킨 거죠.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 명의 문서인 경우 문서 손괴죄만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작성한 문서라도 남한테 줬으면 이거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 이걸 함부로 효용을 상실시켰잖아요. 손괴죄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9번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는 재산법률은 보통 다 타인 소유물이든 범죄예요. 남의 물건 훔쳐가거나 남의 물건 강도하거나 남의 물건 사기치거나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자기 거예요. 이 물건이 내 거야.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물건 다시 찾아오려면 돈을 갚아야 되지. 근데 돈도 안 갚은 상태에서 몰래 그걸 훔쳐와 버리는 거야.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잖아요. 때려가지고 만약에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때려가지고 뺏어오면 점유강취죄라 그래가지고 강도죄에 대해서, 강도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타인 소유물을 강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물을 강도하는 건 점유강취죄, 권리행사 방해죄 파트에 나오는 죄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물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갑과 을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 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의 소유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 대여 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차량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다더라도 갑을이 차량들을 은닉하여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갑을에게 권리행사 방해죄를 한다. 자, 이건 일단 뭐예요? 회사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죠? 회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운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소유의 어떻게 보면 대표 기관들이니까 자기 소유물인 거죠. 자기 소유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가져왔잖아요. 직권 말소시켜버렸잖아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태양 중에 은닉이라는 게 있는데, 은닉이라는 건 가져다가 숨기는 것도 은닉이지만 그 물건 숨기죠.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뒀는데 다만 이것을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은닉입니다. 예컨대 강제병 면탈죄도 마찬가지고 막 한데, 어떤 물건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 이게 내 거예요, 내 건데 이것이 다른 사람 여기다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송헌철 이렇게 써 있겠죠. 원래 소유자 이름 송헌철로 써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강제병 면탈죄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여기다가 와서 강제병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인 채무자 물건에 대해서 강제병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송헌철이라고 써 있으면 송헌철이 채무자니까 여기다 강제병 하면 되잖아요. 강제병 다른 거 아니야. 딱지 붙이면 그게 바로 강제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송헌철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이걸 여기다 딱지를 붙일 테니까 이걸 떼어내고 이름만 바꾸는 거야. 소유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컨대 뭐 할까요? 김복규 이렇게 써놓는 거죠. 여기다가 윤동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이거 송헌철 거 아니네? 그럼 딱지 못 붙이는 거야. 아셨어요? 이것도 이거 은닉이 아니에요? 은닉이다 이 말이야. 어디다 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장소를 옮겨나가 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뒀잖아. 그대로. 근데 다만 이름표만 바꿔놨잖아요.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은닉인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은닉으로 평가돼서 결국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된다라는, 이것도 역시 최근 판례입니다. 30번입니다. 오늘 자는 걸 묻고 있네요. 1번에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용 분과 쓰레기 등을 무주물을 소유하여 공공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타인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을 보아 107조 1항에 적용하여 처벌해야 된다. 여러분들 방화죄는요, 그게 타인 소유물이든 방화죄와 자기 소유물이든 방화죄가 적용 조문이 틀려요. 적용 법조문이 틀려요. 그런데 무주물 거기 나왔죠. 무주물은 타인 소유도 아니고 자기 소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주물이든 방화죄가 있진 않아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했지? 지금 이 지문은 뭐예요? 타인 소유로 간주하자라고 돼 있잖아요. 타인 소유로 간주할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뭘로 간주되냐면 자기 소유로 간주가 돼. 이것도 사실 민법 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가다가 남이 떨어뜨려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이거 범죄 아니에요? 범죄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남의 물건이 떨어뜨려 놓은 물건은 타인 소유고 다만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무주물은 남이 떨어뜨린 물건도 아니야. 그냥 정말 주인 없는 물건이야. 아셨어요? 주인 없는 물건은 그러면 소유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결정될까요? 만약에 가다가 무주물을 발견했어? 내가 이걸 집어들어서 내가 가졌어요. 집어들어서 가졌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걸까요? 무주물은 자기 거예요. 이게 선점이에요. 선점. 그러니까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주물 떠있으면 집어들었잖아. 이게 선점이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게 자기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여기 가서 이제 불을 질러 버린 거죠. 그럼 뭐 불 지른 거야? 가지고 오는 동안 선점이 이루어져서 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불 질렀으니까 자기 소유 방화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타인 소유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3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나요?
3번에 보시면 갑이 운영한 A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을과 갑이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으로 복사해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 1천만 원을 지워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 공란에 3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벼에게 출력한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변조공문서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행사죄가 됩니다. 서류로 뭐예요? 이렇게 출력된 거에다가 출력된 데다가 1,000만 원이라 써 있는 걸 3천만 원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된 그 자체는 문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바꿨으니까 뭐가 돼요? 문서를 변조한 거예요. 내용을 변경한 거니까 문서를 변조한 거예요. 이것을 상대방한테 팩스로 보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변조 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례네요. 32번 교통방해죄를 묻고 있네.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앞 도로 중 공항 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벤 차량을 40분간 불법 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이 말이죠.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그래도 질서가 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호객하지 않는데 한 2, 3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내가 그 택시들이 서 있잖아요. 글로 내가 카트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손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호객이잖아요. 이거 금지돼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그 호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질서벌 위반이나 다른 건 변론을 하고 이것이 차들을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차들을 못 다니게 하는 교통을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33번 문서죄. 보통 이제 문서 어느 파트든 보통 그 파트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문서죄는 자주 나오죠. 벌써 두 문제 앞에도 하나 있었잖아. 31번도 문서죄 문제였잖아요. 33번도 문서죄 또 나왔죠. 그러니까 문서죄는 이와 같이 두 문제 내지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33번에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나번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정도로 변경하였다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허위로 작성된 밑줄 제일 첫머리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게 포인트입니다. 공문서 변조서만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변조죄의 객체 어떤 범죄에 있어서 문서죄에 있어서 변조죄의 객체입니다. 변조죄의 객체는 진정 유효하게 성립 내지는 작성된 문서예요. 진정 유효하게 성립 내지 작성된 그런 문서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런 문서에다가 권한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잖아요. 이것이 문서 변조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진정 유효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변조죄에 객체될 수 없어요. 됐어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라번에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경찰범죄정보 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정보처리를 입력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공전자기로 위작죄 소멸된다. 상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근무하는 경찰서가 있을 거고 여러분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있겠죠. 요즘에는 다. 그 컴퓨터는 뭐겠어요? 당연히 형법상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 있죠. 그것이 공전자기록. 경찰서에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담당 경찰관이잖아요. 그 담당 경찰관 여러분이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잖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죠. 그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컴퓨터 기록, 이것은 전자기록은 전자기록인데 이것은 사전자기록이겠죠. 공전자기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소 내지 공무에 작성된 문서, 이게 공문서인 것처럼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 그러니까 공무소에 있는 전자기록이 공전자기록, 집에 있는 전자기록이 사전자기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찰서에 있는 전자기록, 즉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상투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형법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기록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엉터리로 막 작성해. 누가 뭐라 해? 안 하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엉터리로 작성해도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공전자기록은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상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3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문서죄 내용이 또 들어있죠. 4번에 보시면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 허위행위 증명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 같은 증명을 발급받다. 밑줄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랬을 때는 공문서 의도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간접정범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고요. 3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도박죄도 여러분 잘 나와요. 어렵진 않습니다. 도박죄 나오면 어렵진 않은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번에 편면적 도박이 뭐냐면 사기 도박을 말해요. 사기 도박. 그러니까 타짜들 있죠. 여러분들 도박죄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단어가 도박죄는 어떨 때 인정되냐면 승패 결정의 우연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패 결정이 우연히 결정돼야 돼.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때 우연성은 또 이 우연성은 객관적 우연성이 아니라 주관적 우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 우연성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미 승패가 다 결정돼 있어. 다만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박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 승패 결정을 모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이 동상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니까 칼을 들고 있을 텐데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지 왼손으로 들고 있는지 이걸 내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전 재산 걸고 이게 도박이란 말이에요. 도박. 그런데 이런 경우에 승패 결정 객관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결정돼 있잖아요. 다만 얘네들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적 우연성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우연에 의해서 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그게 도박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한번 내기 해보세요. 어디? 광화문 앞에 서 있는 이순 장군이 칼을 오른손 들고 있는지 왼손 들고 있는지 한번 내기를 꼭 해보세요. 할만해요. 그죠? 참 헷갈려요. 오른손 같기도 하고 왼손 같기도 하고 잖아요. 지금 해볼까요? 심심풀이로. 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 손. 왼손에 칼을 들고 있다. 손. 의외로 이렇게 갈린다니까. 이렇게 보세요. 의외로 이렇게 갈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보잖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보면 헷갈려. 생각해보면. 근데 반드시 혹시 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오른손에 거세요.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보세요. 다 나오잖아. 그죠? 오른손으로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가 모르는 주관적 우연성이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승패의 우연성인데 이 우연성은 누구? 쌍방 모두에게 존재해야 한다 이거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해야 돼요. 어느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느 일방만 승패 결정을 모르는 거죠. 다른 한쪽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편면적인 거지. 편면적인 게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타짜 이놈은 다 알잖아, 패를.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지. 표시해가지고 그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 우리가 편면적 도박이라고 그러고, 편면적 도박은 사기 도박이고,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예요. 알겠어요? 사기 도박은 사기죄지 도박죄 아니에요. 절대. 뭐가 달라지냐면 예컨대 실행의 착수나 이런 게 다 틀려져요. 뭐냐면 도박죄 문제라면 도박을 그러니까 화투패 돌리는 거 있잖아. 이게 도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실행 착수지만 만약에 사기 도박이라면 내가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할 때 착수가 되는 거야. 기망행위를 시작했을 때. 예컨대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을 꼬시는 거야. 야 저기 저 호텔 가면 아주 안전시설 뭐 사람들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가서 화투 카드놀이 하자, 도박하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가는 거지. 예컨대 지금 이 시간 이 사람 내가 꼬시기 시작한 시점이 예컨대 오후 한 5시쯤이에요. 그래서 얘를 끌고 가서 이제 A랑 호텔에 갔어요. 그죠? 호텔에 가 여기가 이제 저녁 한 7시나 저녁 먹고 한 8시나 9시쯤 이때부터 이제 도박을 하는 거야. 호텔에 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도박죄 문제라면 호텔에 와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가 이게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기도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금 게임에 끌어들인 거라면 사기 도박이잖아요. 사기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 착수가 언제야? 저 때예요. 초전이 5시부터 이 사람 꼬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가 실행 착수예요.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편면적 도박은 사기 도박이고 이건 사기죄 문제고 절대 도박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 타짜 이놈은 사기죄지만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나한테 속은 상대방은 승패결집 우연성이 이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도박죄가 돼? 아니죠. 이 사람은 사기의 피해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도박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번에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를 유료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박 개장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도박 개장죄가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게 도박 개장죄인데 지금은 사실 장소 제공 안 해도 되죠. 왜 인터넷 싸움 다 해버리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왜 그러냐면 장소를 제공하는 건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물 같은 거 빌려야 되니까. 근데 인터넷은 한도 끝도 없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그 뭐예요? 인터넷 도박단 검거했잖아요. 가족이 전부 도박단이야. 인터넷 이 도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젊은 아들이 이제 잘 알 테니까 얘가 사장, 그다음에 뭐 사촌 동생 뭐 부모님까지 해 가지고 뭐 가족 전체가 이 도박 그 인터넷 도박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그 돈이 조 단위. 아시세요? 그 잡아보니까 얘네들이 조 단위의 도박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혀 놓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너무 큰 돈을 벌어도 그거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표현이 그랬어요. 범죄자들이 표현이 그랬는데 그동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쌓여 있었나 봐요. 힘들다 그런 것이. 근데 붙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지. 그랬어요. 범죄도 그 마음이 독해야 되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또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몇 조 원대의 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진짜 원 없이 한번 써봤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를 갖고 있었으니까 집에 다 뒤져볼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서랍 열어봐도 5만 원짜리 100장 있는 돈다발 있잖아요. 이게 수백 개씩 수십 개씩 나오는 거야. 이 서랍에도 나오고 저 서랍에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그죠? 돈이 그냥 굴러댕겨. 5만 원짜리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막 바닥에 굴러댕겨 막. 여러분들 집에 500만 원짜리 굴러댕겨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 도박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인터넷 도박을 운영해가지고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워요. 안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 아는 사람도 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붙잡혀 있는 사람인데 감옥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인터넷 도박을 운영하고 있냐면 걸릴 건 알아. 자기들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한 2년 내지 3년만 안 걸리고 운영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3년, 4년 뒤에 걸려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2, 3년만 안 걸리고 잘 운영하면 1년에 몇십억씩 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1년에 몇십억씩 버는 거야. 그냥 몇십억씩 버니까 한 2년 벌면 한 50억 벌잖아. 예를 들어서 2, 3년 벌면. 그럼 이 돈을 숨겨놓으면 돼. 여러분들 들어봐 전에 뉴스 보셨죠? 그 밭에다가 50억 묻어놨던 사건. 그렇잖아요. 농사 짓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왔잖아. 그게 바로 도박장 운영하던 놈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묻어놓는 거야. 그리고 자기 걸리면 이제 감옥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도박죄가 얼마 안 돼, 형이. 알겠어요? 도박죄가 얼마 안 돼요. 도박 개장죄가 얼마 안 돼요. 얼마 들어? 3년 이하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도박 개장죄는 상습범 가중처벌 기준도 없어요. 도박죄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데 도박 개장죄는 상습범 가중처벌 기준도 없어요. 알겠어요? 3년이야. 맥시멈 받아도 3년 살아. 근데 맥시멈 받진 않잖아요. 법정 앞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봐주잖아요. 좀. 그죠? 그렇잖아요. 한 2년 받았다고 쳐. 2년 감옥 갔다 나오면 뭐예요? 그 50억 숨겨놨던 거 50억 갖고 편하게 살겠다 이거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범죄자가 잠깐 감옥 갔다 나왔다가 뭐예요? 후일이 편해. 편안하게 평생 사는 거야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죄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도박을 저질러서 번 돈들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빼앗는 게 중요해요. 몰수 추징. 정말 이게 중요해요. 됐어요? 안 그러면 범죄들만 배만 불려. 범죄들 배는 이만큼 불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워낙 뭐 아까 땅에 숨기는 것처럼 교묘하게 숨겨놔 버리니까 안타까워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죄, 검시방해죄, 객체가 아니에요. 변사자는 뭐예요? 왜 죽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게 명백하잖아요. 그럼 변사자 아니에요. 3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3번에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밑줄.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그러면 그건 기밀이 아니에요. 비밀 내지 기밀이라는 건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미 외국 언론에 이미 다 보도돼 있어. 이런 것들이 외교상 기밀이 될 수는 없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37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다번에 직무유기 교사죄는 피교사제인 공무원이 수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의 직무유기 교사죄만 성립한다? 아니에요. 직무유기죄의 교사범은 피교사자, 나한테 교사를 받은 사람마다 죄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마번에 뇌물을 받은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욕과 추징에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몰수 추징에 대한 법리를 좀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38번입니다. 공집방이죠. 공무집행 방해죄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괴라는 건 뭐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괴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를 일으키게 할 그 오인 착각 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볼 것도 없이 일단 이게 무조건 틀렸다를 알아야 돼요.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틀렸어. 왜 그럴까요? 공집방은 미수 규정이 없어서. 공집방 미수 규정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집행 치상죄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 사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곤란한 데 이르지 못했으면 공무집행 방해죄 미수에 해당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불가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39번 위증과 증거 인멸죄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민사소송 절차에 지금 출석한 자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도 허위 해정을 하였다면 비록 증인으로 법정에서 적법하게 선서를 맞추고 한 허위 준수를 하더라도 위증죄 성립된다. 가장 핵심적인 말은 첫 번째 줄에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말이에요. 잘 첫머리에.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위증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위증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무조건 위증죄가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소송 위증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요. 전화협조 판결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판례로서 깊이 있는 판례니까 여기서는 설명이 좀 어렵겠고. 그 다음에 라번입니다. 첫 번째 줄에 참고인이 되어 있잖아요. 참고인이 동그라미. 참고인이 타인 형사건에 가서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 유지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참고인은 이런 데 와가지고 거짓말해도 기본적으로 범죄가 안 돼요.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해도 범죄가 안 됩니다. 참고인들이 와가지고 꼭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피의자가 만약에 수사기관에 잡힌 피의자가 거짓말합니다. 위증이나 증거인멸, 증거위조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죠? 상수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는 원래 와서 뭐 합니까? 거짓말만 합니다. 그죠? 명백한 증거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마지못해 자백을 하지. 그렇잖아요. 걸리기 전까지 무조건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형사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을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뭐 참고인 단순히 허위 진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40번 무고죄입니다. 무고죄가 설명도 옳은 걸 묻고 있네요.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보면은 다번이나 라번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 판례들을 출제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고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해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 하나가 나갔죠. 이 자료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설명만 듣기에는 좀 뭐하니까 자료를 보면서 형법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